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 병사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우리의 참수리 357정을 공격해 격침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여러 장병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수병이 안타깝습니다. 박 수병은 북한군의 악독한 공격에 맞서 동료들 구하려다 북한군에게 집중사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해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후송 능력이 없던 해군에서 그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박수병은 84일의 투병 끝에 전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신속한 응급후송 체계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의무 지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격렬한 총성이 오가는 전장에서 운 좋게 후방의 야전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몰려드는 부상병 사이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장에서는 대학병원같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군사강국들은 병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봐도 연평해전을 반면교사 삼아 의무지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중상을 입은 병사를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메디온을 도입했습니다. 메디온은 KUH-1 수리온을 의무지원용으로 개조한 닥터 헬기입니다. 기동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 시속 279km로 우리 군의 모든 작전 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장치, 기상 레이더, 지상 충돌 경보 장치 등을 탑재하여 악천후와 야간에도 의무 지원 공백이 없도록 했으며 단 한 기로도 동시에 6명의 부상병을 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단순한 병력 수송용 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메디온은 산소 공급 장치, 의료용 흡입기, 환자 감시 장치, 심실 제세동기 등 응급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 장비를 탑재하여 부상병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이는 어떻게든 우리 장병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이시라면 현역 시절 예비역, 민방위 가리지 않고 거의 반평생 구급법 교육을 받아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구급법은 실전에 써먹기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구급법은 1960년대 도입한 야전위생 구급법이 모태로 실전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큰 변화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교육되어 온 문제도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군 의무 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군을 대상으로 전투부상자 처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토군, 독일군, 미군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전술적 전투부상자 처치라고 하는데요. 일명 TCCC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보완한 구급법입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과 일반적인 응급처치 위주였던 그간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투전쟁에 효과적인 폭발에 의한 절단, 총상 같은 전투외상의 처치법을 담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의무병이 시행하는 즉각적인 치료 조치는 부상병이 전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실제로 미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TCCC를 도입한 이후 전투 부상자 사망률이 2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전투 체질선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허울뿐이던 전투용 응급처치 키트 또한 미군의 IFAK 수준으로 내용물을 보강하고 분대 단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용 응급처치 키트는 전투용 지열 대 2개를 포함하여 개인 압박붕대, 응급, 지열거즈, 가위 등을 포함해 8종의 응급처치 물품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정도 물품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할까 싶어질 정도로 매우 단촐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현대전장에서 병사 대부분이 야전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만큼 이 정도 응급처치 키트로도 부상병의 생존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TCCC와 함께 IFAK를 도입함으로써 부상병의 생존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아예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바로 만재 배수량 7만 톤에 달하는 머시급 병원선입니다. 1986년과 1987년에 각 한 대씩 취역한 머시급 병원선은 현재 미군 의무 지원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머시급 병원선에서는 12곳의 수술실을 포함하여 CT 차량 등 상당히 수준 높은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과와 성형외과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을 물에 띄운 수준입니다. 역시 미군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한국 해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보다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교했을 때 가히 혁신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지난 2020년 드디어 우리나라도 병원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함선은 바로 한산도급 훈련함입니다. 한산도급 훈련함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본래 목적은 훈련함인데요. 하지만 유사시 의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의무지원 전용 병원선이 아니기 때문에 허울뿐인 병원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산도급 훈련함의 의무지원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산도급 훈련함은 만재배 수령이 우리나라 최대 군함인 독도함의 3분의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구역 면적은 독도함의 1.8배에 달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수술실 3개와 67 규모의 병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에 건조된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압병실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 지원이 어려운 해군의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 병원 지원함을 통해 다시는 우리 영토에서 박동혁 수병의 전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